은퇴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은퇴했는데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은퇴 후에 이런저런 일로요.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노후 파산이라 부르죠. 이렇게 노후 난민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운봉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은퇴를 곧 앞두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그런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은퇴 후 노후 파산이 되는 데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상담해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피하면 노후 파산은 막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피하면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의 연령이 주로 1965년생인 60세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기업이나 공기관 또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은퇴를 앞둔 분들께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자주 하는데요. 강의장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65년생이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나 또 강의 마친 후에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행정직이라든가 또 사무직에 이런 곳에 계셨던 분들은 은퇴하자마자 사실 어디 마땅히 취직할 때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굉장히 힘들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기술직에 그런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은퇴 후에도요, 자기의 또 기술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직 자리가 그나마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때 아무리 우리가 찬찬히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요, 또 은퇴 후에 자산 관리 한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노후 난민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끔찍하죠. 저도 그동안 수많은 은퇴자분들을 1대1로 만나서 직접 상담해 보았는데요. 남들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준비를 잘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요, 은퇴 후 5년에서 10년 이내가 되면 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잠깐 우리나라 은퇴 현실과 통계를 한번 볼게요.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원 그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 정도입니다. 50대 응답자의 경우에 그들의 80% 이상이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0% 이상은 노후 준비로 어떤 재정을 준비하시냐 물어보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어떤 금융 자산으로 여유 있게 준비한 분들은 거의 10%대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만 수령하면 한 달에 얼마나 될지 한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요, 평균적으로 약 6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절반은요, 월 60만 원 미만만 받고 있고요. 40만 원 미만 수령자는 무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달 최소 생활비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24만 원입니다.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78만 원 정도 되고요. 조사 연구 통계를 보면 부부인 경우에는 최소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정도 받아서는 한 사람 최소 생활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요, 소득이 생기는 무언가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금전 문제가요,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통계 발표를 보면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30%가 넘는 분들이요,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자영업 또는 뭐 임시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무려 97%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했을 정도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노후난민 또 노후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후난민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노후난민이라는 것은 은퇴 후에 경제적인 기반을 잃고 빈곤에 내몰리는 고령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요 40%입니다. 예, 이것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은퇴 후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후 파산의 주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후 파산의 주범은 바로요, 다름이 아니라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에 속는 겁니다. 이건 저도 실제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본 사례인데요. 60대 초반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 여유자금 2억 원을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 넣었다가 몽땅 잃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처음 6개월간은요, 매달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가 꼬박꼬박 입금이 된 거고요. 또 거기에도 믿음이 갔던 건데요. 이게 이자를 바로바로 인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계정에 적립해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 주머니엔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화면상에서만 돈이 늘어나 있는 거가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유치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뭐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말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수시로 인출하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죠. 코인 거래소의 복잡한 절차도 있고요. 또 코인 거래소 계정 트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터서 환전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여간 복잡하고 또 쉽지만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금액 자체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제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또 재투자하게 되는데, 재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더 불어나니까 또 그냥 두는 쪽으로 하신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화면상에서는 내 돈이 계속 불어나 있는 게 보이니까 뭐 기분도 좋죠. 뭐 친구한테 막걸리도 한번 사고 맥주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요, 또 1억 원을 더 넣은 겁니다, 이분이. 실제로 뭐 피해자들은 계좌에 그 화면상에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인출은 또 복잡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개월째부터는 갑자기 이제 이자 지급이 끊기고요. 또 불안해서 또 알아보니까 뭐 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또 만든 회사다 보니까요, 뭐 어떻게 또 누구한테 하소연할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그냥 당한 겁니다. 대개 이런 사기는 보통 1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냥 투자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에서 1년 만에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워낙 뉴스도 컸었고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기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불과 뭐 2024년 3월에 뭐 전국적으로 12,000명이 넘는 그런 은퇴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뭐 총 400억 원 가까이 이제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적발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투자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잘 아는 지인이 또 같이 투자를 해서 또
투자를 권하니까 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내 계정 화면에 실제로 달러로 표시된 또 이자가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또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내 전 재산이 사라지고 말았고요. 엄청난 후회를 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024년도에 은행 직원의 이제 권유로 홍콩 H 지수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ELS 상품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죠. 여기에 이제 전 재산 여유 자금 다 넣었다가 다 잃어버린 사건인데요. 만기 시점에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이게 절반이나 떨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50%나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애초에는 은행 직원이 안내할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었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보니까 원금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날 줄은 또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금융기관마저 이제 은행마저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다각화되고요 복잡화되다 보니까 이 투자 금융 상품들마저도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 금융기관 여러분 가 보셨다시피 창구에서 금융상품 하나 투자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 1시간 아니면 3시간씩 걸리기가 일쑤죠. 그만큼 금융상품을 다 설명을 받고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또 우리가 사기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요. 이 투자자의 어떤 일정 책임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예 없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또 주고 나면 남는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실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건설회사 관련된 투자도 많이들 요즘에 하세요. 또 이런 건설회사 관련된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주는 건데요. 1년 만에 이 회사가 또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한 원금 전액을 이제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해서요. 소액만 처음에 이제 넣어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매달 이자가요. 약속하는 이자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이제 금액을 조금 더 늘린 거고, 이자 들어오는 맛에 매일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요, 그 대출 받은 돈까지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금 전액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런 사례 말고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제가 조금씩 어떤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런 투자 실패 사례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바로 그건데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이런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면 아마 한 90%는 또 사기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아직도 제 주변을 보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관련된 투자, 또 특정 어떤 제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단계 이런 금융상품, 다양한 형태의 폰지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폰지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폰지 사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게 1920년대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도 이런 사기가 있었죠.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요. 이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사기꾼 이름에서 유래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나 하면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을 하고요. 실제로는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그 돈 받아서 기존 투자자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폰지 투자 사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후속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신규 투자자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폰지 사기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또 부동산, 또 해외 투자, 다단계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폰지 사기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뭐 누군가 여러분께 다가와서 뭐 강의장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거나 또 이거를 뭐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일정 수준의 어떤 보수, 뭐 어떤 보상이라고 하나요? 예, 수수료를 준다거나 뭐 이러면 거의 100% 폰지 사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후 파산의 두 번째 주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요 자녀의 금전 요청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부모님한테 돈 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자녀가 뭐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부모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들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아드님이 창업을 한다고 해요. 뭐 변변한 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취직이 좀 어렵고 해서 뭐 1억 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아버지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아들에게 그 돈 이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사업이 잘 되면 되는데 이게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이자 누가 갚아야 돼요? 뭐 아들이 갚아야 됩니다만 뭐 실패한 아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이제 갖게 된 거죠. 이제 일정 수준을 이제 지나고 나면 부모님도 사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 부모님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한 번 실패하잖아요. 노후 설계, 본인의 은퇴,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평생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 때문에요.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돈이 없으면 부모님,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좀 아셔야 될 게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뭐 자녀들이 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성공하기가 참 100명 중에 1명이죠. 이게 또 한 번 실패하면은요, 뭐 자식도 실패해서 어렵지만 이 부모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뭐 변변한 또 수입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가 어떤 여유 자금을, 여유 어떤 현금 또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가 은퇴가 위험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안을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건 또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뭐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부모님께 또 간절히 또 요청한 겁니다. 뭐 매일 저녁 집에 찾아와서 뭐 아버님께 무릎 꿇고 돈 좀 빌려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숨겨둔 돈까지 꺼내서 뭐 눈물 흘리는 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뭐 여러 차례 또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이런 성공한 경험이 또 없다 보니까 역시 또 이 마지막 사업도 실패한 겁니다. 결국 이 부모님 부부는요, 집을 잃고 소유했던 집을요, 어쩔 수 없이 팔고 이제 작은 빌라로 전세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또 다른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요. 아주 그 따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명문 의대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뭐 동네방네 참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드디어는 이제 전문의가 됐고요.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병원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억을 또 좀 부모님께 이제 손을 내민 거죠. S대학 나왔고요. 예, 뭐 3, 4억 빌려줄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뭐 병원 아시다시피 뭐 동네방네 다 병원인데요. 뭐 간판 뭐 건물 들어섰다 그러면 병원 한두 개, 세 개, 네 개 다 들어서는 게 병원인데 그만큼 또 병원도요. 개인 병원들도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커야 되고요. 예, 그래야 또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뭐 원장들이 뭐 3분, 4분 이렇게 같이 돈을 모아서 크게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따님인 경우에는 혼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님은 이제 병원을 좀 큰 평수로 해서 개인 병원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처럼요. 예, 공부하고 또 사업 수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병원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간호사 월급 주고 병원 각종 그 고가의 기기들 니스비 또 나가고 뭐 나가는 돈이 많죠. 이게 적자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갈등까지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따님이 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또 요구를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다시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뭐 의사라면 또 사업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 경영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장사나 사업도 잘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또 다른 한 분 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뭐 그동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유학비도 뭐 1년에 1, 2억씩 그렇게 나갔고요. 갔다 와서는 이제 다행히 결혼도 잘 했고요. 또 주택 자금까지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5억에서 6억 정도가 총 자녀를 위해서 지출했던 겁니다. 결국 본인의 노후 자금이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바닥이 난 상태죠. 이렇게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또 유학 가겠다는데 뭐 없는 돈, 있는 돈 또 빌려서라도 내주는 것이 부모 심정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앞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이 성공하면 나도 편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자식도 겨우겨우 그냥 직장 잡아서 생활하다 보면 살기 빡빡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부모님께 줄 용돈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해야 할 시기에 어떤 부모님의 재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부모의 노후는 물론이고요, 자녀의 경제적인 자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30%는요, 아직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함께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 생활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캥거루족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캥거루족들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어떤 결혼, 창업, 유학, 뭐 이런 각종 명목으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소진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급날 월급 통장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은퇴예요. 굉장히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요, 퇴직하고 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예전처럼 내 통장에요,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퇴직하신 분들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퇴직하고 나면 평소 생활 습관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가서 뭐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친구들이 골프 치자 그러면 바로 또 약속 잡아서 나가고요. 뭐 가족끼리 또 지인들과 같이 뭐 고급 또 맛집에 가서 외식도 자주 하고, 뭐 이제는 그런 게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돈을 좀 모아서 즐겨 치던 골프장 회원권도
팔게 되고요. 또 친구들이 골프 치자 그러면 팔꿈치가 엘보우 났다라고 핑계 대기도 하고요. 허리 아프다 그리고 어깨가 탈골이 됐다 뭐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골프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또 외식도 줄이고요. 옷도 새로 절대 안 사죠. 오래된 거 그냥 꺼내 입고 사시사철 그냥 다니게 되는 거고요. 택시 같은 건 아예 안 탑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운동 삼아 걷는 거고요. 무료 전철만 타고 다니게 됩니다. 미용실도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게 되는 거고요. 친목 모임이라든가 동호회 뭐 매번 빠지지 않고 나갔었지만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매월 내는 회비가요. 또 이게 또 부담이 되니까 또 하나 둘 또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그 은퇴 후, 퇴직 후의 변화는 단순히 전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건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많게는 100살까지 일정 소득 없이 어떻게 버틸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고요. 이런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짧게는 5년 또 길게는 10년 이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핑계로 그걸 미끼로 해서 투자에 쏟거나 또 자녀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하게 돼서 평생 모은 자산과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은퇴하시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20년, 30년, 40년이 아니고요 100세 이상까지 수명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12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생활 습관을 당장 전략하는 그런 태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어요. 이 자산 관리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테크?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이 경제 공부, 또 부동산 공부, 세금 공부, 이런 거 토탈, 또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자산 관리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게 또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 꼭 같이 제가 옆에서 찾아서 계속 정보로 알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또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